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리산 험준한 골짜기 사이로 몰아치는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이 구천을 떠돌며 울부짖는 통곡소리 같았고,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 사이를 헤집으며 살을 애는 듯한 한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달조차 두꺼운 낯빛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춰버린 그 밤. 세상은 온통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과 살인적인 추위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숨결마저 얼어붙게 만들 것 같은 혹독한 겨울의 한가운데서 생과 사의 경계는 그 어느 때보다 희미해져 있었고, 바로 그 차가운 눈밭 위에서 기구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소리 없이 구르기 시작했다. 나뭇가지처럼 깡마른 몸매를 한 10살배기 소년 고우는 무릎까지 차오른 두터운 눈길을 헤치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발에 신겨진 집시는 이미 오래전에 해져서 찢어졌고, 그 사이로 삐져나온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검붉게 변해 있었지만 소녀는 잠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이 살인적인 눈보라 속에서 멈춘다는 것은 곧 영원한 잠에 빠져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친 숨소리는 허공에서 즉시 하얀 김으로 변해 흩어졌고, 퀭한 눈동자는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초처럼 질긴 생명력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산 아래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꺼져가는 불씨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소녀는 마른 장작 한 갭이라도 더 줍기 위해 필사적으로 눈 덮인 산을 뒤져야만 했다. 소년에게는 번듯한 성도 이름도 없었는데 고우라는 이름조차 그가 태어난 날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를 보고 이웃집 할머니가 괴로운 비라는 뜻으로 지어준 것이었다. 가난과 병매 시달리다 부모를 모두 잃고 마을과 동떨어진 외딴 오두막에서 홀로 자란 고우는 마치 들풀처럼 거칠게 살아왔다. 바람과 산짐승을 벗삼아 침묵 속에서 숲의 숨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으나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이번 겨울의 눈보라는 소년의 빈약한 생존 능력마저 위협하고 있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텅 빈 위장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보내왔고, 소년은 얼어붙기 직전의 콧물을 소매로 훔쳐내며 바람에 떠밀려온 나뭇가지라도 있을까 싶어 앞을 가로막은 가파른 절벽 아래 동굴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미끄러운 바위를 타고 간신히 절벽 위에 튀어나온 처마 바위 밑에 다다랐을 때 소녀는 추위조차 잊게 만드는 기이한 광경에 숨을 멈추고 말았다. 눈보라를 막아주는 바위 아래 거대한 검은 물체가 눈을 얇게 뒤집어 쓴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기이하게 생긴 바위인가 싶었으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와 짐승 특유의 누린내가 소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호랑이였다. 검고 노란 줄무늬가 선명한 거대한 어미 호랑이가 차가운 바닥에 누워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옆구리에는 사냥꾼의 덫에 걸렸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짐승과 싸운 것인지 알 수 없는 길고 끔찍한 상처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산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호랑이를 만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했기에 본능적인 공포가 고우의 다리를 휘감아 당장이라도 도망치라 소리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죽은 어미 호랑이의 배 밑에서 바람소리에 묻혀버릴 듯 가냘프고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갓 태어난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어미 잃은 아이가 숨죽여 우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 소리는 소년의 발목을 잡았고 기묘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연민이 공포를 누르며 고우를 그 거대한 사체 앞으로 이끌었다.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 해올 때 쓰는 무딘 낫을 꽉 쥐고 숨을 죽인 채 다가갔다. 고우가 조심스럽게 어미 호랑이의 배 쪽에 쌓인 눈과 털을 헤치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작은 생명이 드러났다. 어른 주먹 2개를 합친 것만 할까.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 호랑이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어미의 품을 파고들며 마지막 남은 온기를 찾고 있었다. 녀석은 고우처럼 이 잔혹한 세상에 홀로 남겨져 있었고 눈보라와 죽음이 코앞에 닥친 채 떨고 있었다. 그 가냘픈 생명체를 내려다보는 순간 고우의 머릿속에는 6년 전 차가운 방바닥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 곁을 지키며 목이 쉬도록 울었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10살 소년의 내면에서는 생존 본능과 동병상련의 아픔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만지면 안 돼. 저건 산중의 왕이야. 크면 널 잡아먹을 거야. 라는 두려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소년의 손은 이미 뻣뻣한 털 뭉치에 닿아 있었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외로운 심장으로 전해지자 고우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깨달았다. 소년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도 나처럼 혼자인 게냐 춥고 배고프지. 어미는 이제 일어나지 않아. 아무도 널 돌봐주지 않을 거야. 사람의 온기를 느낀 것인지. 새끼 호랑이는 낑낑거림을 멈추고 고우의 거친 손바닥에 작은 머리를 비벼댔다. 그 작은 움직임이 소년의 마음속에 처져 있던 종족 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렸다. 고우는 낡은 무명, 저고리의 앞서풀 풀어헤쳐 앙상한 가슴을 드러내더니 주저없이 새끼 호랑이를 집어들어 품속 깊이 찔러 넣었다. 자신의 살갗에 차가운 짐승의 몸이 다짜 쏘스라치게 놀랐지만 이내 천을 나누며 서로를 드기 시작했다. 내가 널 여기서 죽게 두진 않을게. 소년은 이가 딱딱 부딪히는 와중에도 스스로에게 맹세하듯 나직이 읊조렸다. 고우는 죽은 어미 호랑이를 향해 서툴지만 정중하게 3번 절을 올렸다. 부디 새끼를 데려가는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저승에서라도 굽어 살펴달라는 산 사람의 여우였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험난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고 바람은 소년을 다시 산 위로 밀어 올리려는 듯 거칠게 몰아쳤다. 하지만 고우는 품속에 안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옷자락을 꽉 여미고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한 발 한 발 내딛었다. 가슴팍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심장 박동소리가 묘하게도 소년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고 그 온기는 텅 빈 위장의 고통조차 잊게 만들었다. 마침내 눈보라 너머로 기울어진 오두막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드러났을 때 고우는 마치 저승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황급히 문을 닫아 걸어 밖에서 울부짖는 바람 소리를 차단했다. 방 안은 냉기로 가득했지만 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국과 다름없었다. 희미하게 남은 숯불의 온기에 의지해 고우는 품에서 조심스럽게 새끼 호랑이를 꺼내 방 한구석에 깔린 지푸라기 위에 내려놓았다. 녀석은 고우의 천 덕분에 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태로워 보였다. 이제야 긴장이 풀리자 참을 수 없는 허기가 밀려왔다. 그것은 소년뿐만 아니라 이 불청객 짐승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고우는 깨진 항아리를 뒤져 어제 먹다 남은 딱딱하게 굳은 고구마 반쪽을 찾아냈다. 그것이 가진 것의 전부였다. 소년은 고구마를 쪼개 한쪽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어미 젖을 찾느라 입맛을 다시는 새끼 호랑이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이건 네가 먹을 수 없어. 소녀는 난감한 듯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부엌 구석에 놔둔 숭늉 그릇이 떠올랐다. 내일 아침에 마시려고 아껴둔 것이었다. 이가 빠진 나무 숟가락으로 미지근한 숭늉 국물을 떠서 새끼 호랑이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처음에는 낯선 냄새에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던 녀석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혀를 내밀어 핥기 시작했다. 까끌까끌한 작은 혀가 숟가락과 고우의 손가락을 스칠 때마다 간지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고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소년의 얼굴에 덮여있던 삶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걷어내고 제 나이에 맞는 천진함을 되찾아 주었다. 이제부터 널 산이라고 부를 테다. 소녀는 녀석의 동그란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상훈 샨준처럼 크고 강하게 자라라고 지은 이름이야. 그 이름은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새끼 호랑이는 알아들었다는 듯 작은 소리를 내더니 배가 찼는지 지푸라기 속으로 파고들어 잠을 청했다. 고우도 그 옆에 누워 낡은 소미불을 둘이서 함께 덮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고 있었지만 소년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깃들었다. 그날 밤 굶주림과 추위 사이에서 깜빡 잠이 든 고우는 꿈을 꾸었다. 거대한 호랑이 등에 올라타 지리산에 눈 덮인 봉구리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이었다. 소녀는 알지 못했다. 오늘 밤 자신이 거둔 이 작은 생명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훗날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이 산골짜기에 전설로 남을 거대한 인연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소녀는 웅크린 채 호랑이 새끼를 품에 꼭 안았고 녀석의 심장 소리가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고우는 어둠이 무섭지 않았다. 지리산의 그 혹독했던 동장군도 계절에 거스를 수 없는 순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겨우내 산을 올가매었던 두터운 얼음이 쩡, 쩡 소리를 내며 갈라지더니 어느새 그 틈새로 맑은 물이 흐르고 바위 틈에서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골짜기마다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를 무렵 마을과 동떨어진 산중턱 외딴 오두막에도 따스한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허름하고 적막해 보이는 그 집 안에서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기묘하고도 애틋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오직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집에 사는 두 생명뿐이었다. 고우가 눈보라 속에서 품에 안고 왔던 그 작고 여린 핏덩이는 이제 더 이상 병든 고양이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녀석은 마치 봄비 맞은 죽순이 쑥쑥 자라나듯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불려나갔다. 처음에는 고우가 씹어서 뱉어주는 밥물이나 겨우 받아먹던 녀석이 어느새 이빨이 단단해지더니 개구리나 쥐를 잡아다 주면 뼈째 씹어 삼킬 정도로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게 된 것이다. 고우는 자신의 끼니를 줄여가며 녀석을 먹였다. 보릿고개를 넘기 힘든 가난한 살림에 사람이 파나 건사하기도 벅찼지만 소녀는 자신의 밥그릇에서 절반을 덜어 산이에게 내어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배고픔에 배가 등가죽에 붙을지언정. 녀석이 밥그릇을 싹 비우고 배부른 소리를 내며 벌러덩 눕는 꼴을 보면 고우의 마음은 쌀밥을 배불리 먹은 것보다 더 든든해지곤 했다. 산이는 고우를 어미이자 형제, 그리고 유일한 세상으로 여기는 듯했다. 맹수의 본능이란 핏줄 속에 잠재되어 있는 법이라지만 고우 앞에서만큼은 산이는 그저 덩치 큰 강아지처럼 굴었다. 고우가 나무를 하러 갈 때면
녀석은 졸졸 뒤를 따르려 했지만 고우는 혹여나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엄하게 꾸짖어 돌려보내야만 했다. 안 돼. 넌 여기 있어야 해. 사람들이 보면 우린 둘 다 죽어. 고우가 짐짓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소리치면 산이는 알아들었다는 듯 귀를 뒤로 젖히고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춘 채 오두막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곤 했다. 그 시무룩한 눈망울을 볼 때마다 고우의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것이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소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잠에서 깬 고우가 방문을 열었을 때 문지방 앞에 놓인 것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목이 부러진 꿩 한 마리가 덩그라니 놓여 있었던 것이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놈이었다. 고우가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자 마당 한 구석에 앉아있던 산이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고우를 쳐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입게는 미처 닦지 못한 핏자국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고우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녀석이 이제 사냥을 할 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올랐다. 매일 굶주리는 자신을 위해 짐승인 녀석이 제 몫의 먹이를 양보하고 가져온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걸 나에게 주는 거냐? 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산이는 크릉하는 낮은 울음소리로 대답하듯 고우의 다리에 머리를 비벼댔다. 그것은 단순한 먹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짐승이 인간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의이자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순수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그날 이후로 산이의 보우는 계속되었다. 때로는 토끼가, 때로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오소리가 아침마다 문 앞에 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흉년이라며 울산기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산속 외딴집의 고아소녀는 호랑이 아우 덕분에 고기 맛을 보며 혈색이 좋아지고 있었다. 인간이 짐승을 거두었으나 이제는 짐승이 인간을 먹여 살리는 기묘한 역전이 일어난 셈이었다. 밤이 되면 오두막은 둘만의 작은 천국으로 변했다. 호롱불 아래서 고우는 산이의 털을 골라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놓곤 했다. 우리 아버지도 너처럼 힘이 장사셨어. 지게에 나무를 가득 싣고도 산을 뛰어다니셨지. 고우가 중얼거리면 산이는 앞발을 턱 밑에 괴고 엎드려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듣는 아이처럼 눈을 깜빡이며 경청했다. 가끔 산이가 거친 혀로 고우의 뺨이나 손등을 핥아줄 때면 그 까칠한 감촉이 소년의 외로움을 사포처럼 문질러 없애주는 것만 같았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언어 그 이상의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불안의 씨앗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산이가 장난을 친답시고 고우에게 달려들 때면 녀석의 힘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곤 했다. 무심코 휘두른 앞발의 옷이 찢어지거나 장난삼아 깨문 팔뚝의 시퍼런 멍이 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산이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번득이는 맹수의 야성을 고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도 날카로운 생명을 찢어밟길 수 있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산이는 고우가 아파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 즉시 눈빛을 풀고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나며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했다. 마치 자신의 본능이 형을 다치게 할까봐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깊은 밤. 고우는 잠결에 다리 쪽이 묵직해짐을 느끼고 눈을 떴다. 어느새 송아지 만해진 산이가 고우의 허벅지를 베개 삼아 잠들어 있었다. 호롱불의 희미한 빛 아래 드러난 녀석의 앞발은
투박하고 거대했다. 그 솜방망이 같은 발 안에는 단단한 바위도 으스러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하지만 산이는 잠결에도 혹시나 고우가 다칠까봐 발톱을 깊숙이 감춘 채 발가락을 웅크리고 있었다. 고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산이의 등허리를 쓰다듬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봄비가 나무잎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에는 짐승의 고른 숨소리와 소년의 숨소리가 하나로 섞여 평화롭게 맴돌았다. 고우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영원할 수 없음을. 녀석은 산의 주인으로 태어난 몸이고 자신은 그저 산자락에 빌붙어 사는 미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이 작은 오두막이 녀석을 감당하지 못할 날이 올 것이고 세상이 그들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을 날이 올 것임을 예감했다. 하지만 고우는 애써 그 불안한 미래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산이는 무서운 맹수가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추운 밤을 서로의 온기로 데워주는 사랑스러운 아우일 뿐이었다. 소녀는 산이의 널찍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고 다시 눈을 감았다. 따뜻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문풍지를 떨게 했지만 두 생명이 서로를 의지하며 만들어낸 온기 앞에서는 그 어떤 시련도 잠시 숨을 죽이는 듯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산이와 고우가 함께한 시간도 계절의 순환 속에 겹겹이 쌓여갔다. 그 시간 동안 오두막 안의 공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처음 고우의 품속에 들어갈 만큼 작았던 손뭉치 같던 녀석은 이제 네 발로 서면 고우의 허리춤을 훌쩍 넘길 만큼 거대한 맹수로 변모해 있었다. 윤기 흐르는 황갈색 털 위로 선명하게 새겨진 검은 줄무늬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오금을 저리게 할 위엄을 갖추었고 장난스레 입을 벌릴 때마다 드러나는 송곳니는 섬뜩할 정도로 길고 날카로웠다. 산이가 기분 좋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만 내어도 낡은 오두막에 석가래가 미세하게 떨릴 지경이었으니 이제 녀석은 더 이상 고양이라 부르며 숨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오두막 안에서의 평화와는 달리 산 아랫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안개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시작은 사소했다. 나무하러 갔던 김서방이 산 중턱에서 본 적 없는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을 보았다고 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헛것을 보았다며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며칠 뒤 마을 어귀의 개가 밤새 감쪽같이 사라지고 외양간의 송아지가 목덜미가 뜯겨나간 차에 발견되자 공포는 실체가 되어 마을을 덮쳤다. 사실 그것은 산이의 소행이 아니었다. 깊은 산속에 사는 늙은 늑대나 떠돌이 살쾡이의 짓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두려움에 질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건너가며 범인은 어느새 집채만한 식인 호랑이로 둔갑해 있었다. 산신령이 노한 게야. 호환후환이 다시 시작된 거라고 마을 노인들은 곤방대를 떨며 수군거렸고 해가 지면 아이들은 집 밖으로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장터에 나갔다가 이 소식을 들은 고우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인가. 고우는 쌀 한 뙑박을 사들고 황급히 산을 오르려 했으나 마을 어귀에서 이장 어른과 마주치고 말았다. 이장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고우를 불러 세웠다. 고우야, 요즘 산에 오르지 마라. 험한 짐승이 돌아다닌다는구나. 이장의 눈길은 고우의 허름한 옷자락과 그에게서 풍기는 묘한 냄새에 머물렀다. 그것은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짐승의 누린내. 바로 호랑이의 냄새였다. 고우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네, 저도 무서워서 멀리 안 가고 있습니다. 하고 둘러댔다. 하지만 이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그래, 조심해야지. 관의 포수들을 요청할 참이다. 산짐승이란 놈은 인간과 어울릴 수 없는 법이야. 눈에 띄면 바로 죽여 없애야지. 그 말은 마치 고우의 심장을 겨누는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우의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인기척을 느낀 산이가 반가운 듯 꼬리를 치며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 순진한 눈망울을 보자 고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산아, 고우는 녀석의 굵은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다. 녀석의 몸에서는 숲의 냄새가 났다. 이제 이 좁은 오두막은 녀석에게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벽은 점점 얇아져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 되어가고 있었다. 고우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더 이상 녀석을 이곳에 묶어둘 수는 없었다. 그것은 녀석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아무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위험한 일이었다. 그날 오후, 고우는 작심하고 산이를 데리고 숲 깊은 곳으로 향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아주 깊고 험한 골짜기까지 녀석을 유인했다. 평소보다 멀리 나온 나들이에 신이 난 산이는 나비를 쫓으며 공중공중 뛰어다녔다. 마침내 인적 없는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 고우는 산이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던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다. 가, 이제 돌아오지 마. 여기가 내 집이야. 고우는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사니 쪽으로 던지는 신용을 했다. 갑작스러운 형의 변화에 산이는 당황한 듯 멈칫했다. 귀를 쫑긋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은 영락없이 혼나서 주눅든 강아지였다. 가란 말이야. 내 곁에 있으면 넌 죽어. 고우는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차마 녀석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어 뒤돌아서서 산을 뛰어내려왔다. 뒤에서 크응 하는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고우는 귀를 막고 달렸다. 덤불에 긁혀 종아리에 피가 맺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고 오두막까지 단숨에 내달렸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이것이 우리 둘 다 사는 길이라고 수백 번 되뇌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쉽게 끊어질 리 없었다. 그날 밤 바람소리 사이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벅, 벅, 벅. 거친 문풍지를 긁는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리는 숨소리, 산이었다. 녀석은 어둠을 뚫고 그 먼 길을 되짚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녀석에게 집은 숲이 아니라 고우가 있는 이곳이었기 때문이다. 고우는 방문을 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문을 열어주면 녀석은 다시는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낑낑거리는 소리, 추위에 떨며 문에 몸을 비비는 소리가 고우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결국 고우는 항복하고 말았다. 문을 벌컥 열자 문 앞에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와락 고우에게 달려들었다. 공격이 아니었다. 녀석은 고우의 얼굴을 온통 침범벅이 되도록 핥으며 왜 자기를 버리고 갔냐고 투정을 부리듯 가슴에 머리를 파묻었다. 미련한 놈, 미련한 놈. 고우는 산이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쫓아낼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고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녀석을 다시 방 안으로 들이고 나서 고우는 굵은 몽둥이 하나를 가져와 문지방 앞에 가로질러 놓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문을 등지고 밖을 향해 앉았다. 보통의 사람들은 호랑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지른다. 하지만 그날 밤
고우는 정반대의 이유로 문을 지켰다. 맹수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이 순진한 짐승을 해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고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손에는 낡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때리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산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평온하기 그지없었지만 고우의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갔다. 녀석의 덩치가 커질수록 그림자도 길어지는 법이다. 이제 곧 그 그림자가 이 작은 오두막을 완전히 덮어버릴 날이 머지않았음을. 불길한 예감이 밤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라 소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밖에서는 밤새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고우는 뻣뻣하게 굳은 자세로 새벽이 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몸으로 이 위태로운 운명의 문을 막아서려는 것처럼 지리산 자락에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어느 늦은 오후였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산새들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정적만이 오두막 주변을 감돌고 있었다. 그 정막을 깬 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목탁 소리였다. 탁, 탁, 탁. 일정한 박자로 울리는 그 소리는 안개를 뚫고 고우의 귀에 닿았고 마루 밑에 숨어있던 산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선 것으로 보아 다가오는 이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지닌 사람임이 분명했다. 고우는 하던 일손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사리문 쪽을 응시했다.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는 허름한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승이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세월의 풍패에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어 마치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오두막 앞에 멈춰서서 합장을 하며 나지막이 연부를 외웠다. 지나가는 과객이오만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으나 힘이 실려 있었다. 고우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표주박에 시원한 물을 가득 떠서 공손히 내밀었다. 산이가 마루 밑에 있다는 사실이 들킬까봐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다. 노승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소매로 입가를 닦으며 고우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시선이 너무나 강렬하여 고우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물맛이 참으로 달고 시원하구나. 보시를 베풀었으니 복을 받을 게다. 노승은 칭찬을 건넸지만 이내 표정이 굳어지며 코를 킁킁거렸다. 허나 이 집에서 나는 냄새는 그리 달지가 않구나. 비린 피 냄새와 짐승의 누린내가 진동을 하니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소. 고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들켰다. 이 노승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눈치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혼자 사는. 고우가 덜덜 떨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노승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내 몸에 밴 기운이 이미 말해주고 있고 저 마루 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노승의 시선이 정확히 산이가 숨어있는 마루 밑을 향했다. 산이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멈추고 납작 엎드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상위 포식자를 만난 짐승처럼. 노승의 기세에 눌린 것이다. 노승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마당에 있는 널찍한 바위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고우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아야, 이리 와서 앉거라.
내 너에게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마. 고우는 홀린 듯 다가가 노승의 발치에 쭈그리고 앉았다. 옛날에 한 선비가 다친 까치 새끼를 주어 정성껏 길렀다. 까치는 사람을 따르며 재롱을 피웠지, 허나. 그 까치가 자라나자 뱀을 잡아먹고 쥐를 쪼아 죽이며 본성을 드러냈다. 선비는 그것이 사랑이라 여겨 곁에 두었으나 결국 그 까치의 울음소리가 뱀을 불러들여 선비의 집안에 화를 입혔느니라. 노승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인연이란 억지로 맺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악연도 인연이고 선연도 인연이나 짐승과 사람의 길은 엄연히 다르다. 네가 지금 품고 있는 것은 고양이가 아니라 산중의 왕이다. 녀석은 산을 호령하며 살아야 할 운명이고 너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할 운명이다. 서로 다른 운명을 억지로 묶어두면 그 끝은 필시피를 부르게 되어 있다. 노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것은 고우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님, 녀석은 제 가족입니다. 저를 해치지 않아요. 저를 지켜줍니다. 고우가 울먹이며 항변했다. 저 아이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저마저 버리면 녀석은 어찌 산단 말입니까? 고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다. 산이를 숲으로 쫓아내려 했을 때에 그 슬픈 눈망울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노승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우를 바라보았다. 가여운 아이로다. 외로움이 너의 눈을 가렸구나. 네가 녀석을 지키려는 마음은 갸륵하나 그것은 녀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함이 아니더냐. 전곡을 찌르는 말에 고우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불을 품에 안으면 당장은 따뜻할지 모르나 언젠가는 너뿐만 아니라 네가 사는 집 그리고 네 이웃까지 모두 태워버릴 것이다. 사랑한다면 놓아주어라. 그것이 진정한 자비요. 녀석을 살리는 길이다. 노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다. 안개가 더욱 짙어져 산허리를 휘감고 있었다. 명심해라. 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없다. 인과응보라 했다. 네가 지은 인연의 매듭은 네가 풀어야 하는 법.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멀어지는 목탁 소리가 마치 경고의 종소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고우는 멍하니 노승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주저앉았다. 노승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제야 마루 밑에서 산이가 슬금슬금 기어 나왔다. 녀석은 고우의 기분을 살피듯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우의 젖은 뺨을 거친 혀로 핥았다. 형가, 왜 울어? 그 사람이 괴롭혔어? 라고 묻는 듯한 눈빛이었다. 고우는 산이의 목을 꽉 끌어안았다. 녀석의 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노승의 말대로 그 밑에는 맹수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별이 코앞에 다가와 있음을 고우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고우는 밥을 먹는 둥마는둥하고 마당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산이는 그런 고우의 곁을 지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자 산이가 갑자기 목을 길게 빼고 하늘을 향해 아우 하고 길게 울부짖었다. 그것은 늑대의 울음소리와는 다른 굵고 깊은 호랑이의 포효였다. 그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산골짜기를 울렸고 숲속의 모든 생명체가 그 소리에 숨을 죽였다. 고우는 전율을 느꼈다. 녀석은 이제 완전히 자랐다. 더 이상 이 작은 오두막에 가둬둘 수 없는 숲의 제왕이 된 것이다. 고우는 산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스님 말씀이 맞아. 넌 산으로 가야 해. 내가 널 망치고 있었구나.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손을 뗄 수가 없었다. 내일이면, 아니, 모레면 보내야지 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사이, 운명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듯 처연하게 울리는 밤이었다. 여름의 한가운데 찌는 듯한 삼복더위가 산천을 달구고 있었다. 매미들은 찢어질 듯 울어대며 숲의 정적을 깨트렸고, 바람 한 점 없는 숲속은 마치 찜통처럼 후끈거렸다. 고우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더욱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마을에는 이미 타지에서 온 사냥꾼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들이 산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혹여나 산이와 마주칠까 두려워 녀석을 오두막에 가둬두려 했지만, 덩치가 커진 산이는 이제 낡은 문쯤은 가볍게 부수고 나올 힘이 있었다. 결국 고우는 산이를 달래어 덤불 속에 숨겨두고 자신은 약초를 캐는 척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때였다. 묵직한 땅 울림과 함께 거친 콧김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고우가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집채만한 멧돼지 한 마리가 시뻘건 눈을 번득이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놈은 굶주림에 지쳐 포악해질 대로 포악해진 상태였고, 입 밖으로 튀어나온 굽은 엄니는 흉기처럼 날카로웠다. 고우가 미처 도망칠 새도 없이 멧돼지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전속력으로 돌진해왔다. 으악! 고우는 뒷걸음질 치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고, 놈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를 덮치려는 찰나 죽음을 직감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순간 천둥 같은 포효 소리가 숲을 뒤흔들었다. 크앙! 노란 번개 같은 형체가 숲속에서 튀어나와 멧돼지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산이었다. 고우가 위험에 처한 것을 감지하고 숨어있던 숲에서 뛰쳐나온 것이었다. 두 맹수의 충돌로 주변의 나무들이 우수수 흔들렸다. 멧돼지가 거세게 반항하며 뿔을 휘둘렀지만 산이의 앞발이 놈의 목덜미를 내리찍자 우지끈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멧돼지의 척추가 부서졌다. 단 한 번의 공격이었다. 산이는 숨이 끊어진 멧돼지 위에 당당하게 앞발을 올리고 승리의 포효를 내질렀다. 고우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작고 귀여웠던 동생이 이제는 숲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 자신을 구한 것이다. 산이는 피 묻은 입가를 핥으며 고우에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형아, 나 잘했지 라고 칭찬을 바라는 아이의 눈빛이었다. 고우가 안도감에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던 순간 숲 너머 오솔길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호랑이다.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다. 약초를 캐러 왔던 타지 사냥꾼들의 길잡이 서너 명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사색이 되어 소리치고 있었다. 그들은 고우와 산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아니 호랑이가 사람을 덮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 듯 공포에 질려 산 아래로 내달렸다. 고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저들이 마을로 내려가 관에 알리면 곧 포수들이 떼를 지어 몰려올 것이다. 오두막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지금 산이를 데리고 내려간다면 녀석은 꼼짝없이 사냥감 신세가 될 것이 뻔했다. 고우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여기서 녀석을 보내야만 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고우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그것은 살기 위한, 아니 살리기 위한 처절한 결심이었다.
고우는 바닥에 널려있는 주먹만한 돌멩이들을 양손 가득 집어 들었다. 그리고 영문을 몰라 다가오는 산이를 향해 힘껏 던졌다. 가 저리 가란 말이야. 이 짐승 새끼야. 돌멩이 하나가 산이의 어깨에 퍽 하고 맞았다. 산이는 아픔보다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멈칫했다. 형이 왜 이러지? 장난인가? 산이는 억울하다는 듯 크응 소리를 내며 다시 고우에게 다가오려 했다. 녀석에게 고우는 세상의 전부였기에 형이 자신을 해칠 리 없다고 믿는 눈치였다. 오지마, 꼴도 보기 싫어.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고우는 악을 쓰며 더 큰 돌을 집어 던졌다. 이번에는 돌이 산이의 콧잔등을 정통으로 때렸다.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산이의 노란 털을 적셨다. 그제야 산이는 걸음을 멈추었다.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고우의 눈에 서린 진짜 분노와 살기를 읽었기 때문이었다. 녀석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배신감, 슬픔, 그리고 깊은 상처가 그 야수적인 눈동자에 차올랐다. 고우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팔을 휘둘렀다. 산이는 뒷걸음질을 쳤다. 콧잔등의 피를 핥지도 않은 채 고우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평생 고우의 뇌리에 박혀 잊히지 않을 만큼 슬프고도 원망스러웠다. 이내 산이는 고개를 하늘로 향하고 길고 긴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아우, 그 소리는 산천초목을 울리고 듣는 이의 애간장을 녹일 만큼 처연했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맹세이자 형을 위해 떠나겠다는 마지막 배려였다. 산이는 털을 한번 크게 털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의 어둠 속으로 공중공중 뛰어 사라졌다. 산이의 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고우는 들고 있던 돌멩이를 힘없이 떨어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미안해. 미안해, 산아. 정말 미안해. 참고 참았던 울음이 툭 터지듯 터져나왔다. 고우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목구멍에서 피맛이 날 정도로 울부짖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자신의 유일한 가족에게 돌을 던져 쫓아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숲속에는 멧돼지의 사체와 피냄새, 그리고 고우의 흐느낌만이 남았다. 멀리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징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관아의 포졸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고우는 눈물을 벅벅 닦아내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이제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텅 빈 숲,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곁을 스치고 지나갔다. 소년의 얼굴에서 아이의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 고우는 숲에 동생을 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 반쪽을 떼어내어 묻고 내려온 것이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둘이었으나 내려가는 길에는 길게 늘어선 그림자 하나뿐이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갔다. 지리산의 골짜기에는 10번의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했고 고우의 오두막 지붕 위로도 수없는 눈비가 스쳐 지나갔다. 그 사이 뼈만 앙상하던 10살 소년 고우는 어느덧 어깨가 떡 벌어진 20살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거친 산일로 단련된 그의 몸은 바위처럼 단단해졌고 햇볕에 그을린 구리빛 피부는 건강미를 더해주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슬펐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번거리 나무꾼이라 불렀다.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필요치 않은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그의 과묵한 성품 때문이었다. 그는 여전히 마을과 떨어진 그 낡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며 마치
수행자처럼 산을 오르고 나무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 무렵 고을 장터와 주막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여느 짐승과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보통 호랑이라면 사람을 해치거나 가축을 물어가는 것이 다반 사건을, 이 호랑이는 마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오직 깊은 산속에서만 머물며 산을 지킨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약초를 캐러 갔다가 길을 잃은 노인이 며칠 만에 멀쩡하게 마을 어귀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노인의 말에 따르면 밤새 거대한 짐승이 곁을 지키며 늑대떼를 쫓아주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신령스러운 호랑이를 두려움 섞인 경외심을 담아 상우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또한 흉흉한 소문도 있었다. 악명 높은 산적 패거리가 산을 넘다가 몰살당한 채 발견된 사건이었다. 관아의 포졸들이 현장에 갔을 때 산적들의 시신은 처참하게 찢겨 있었으나 짐 보따리나 돈은 그대로였다. 오직 악한 자들에게만 천벌을 내리는 산신의 사자라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주막 한 구석에서 국밥을 먹으며 그 이야기를 엿듣던 고우의 입계는 씁쓸하면서도 자랑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상운이 누구인지. 10년 전 돌팔매질을 당하며 피 흘린 채 떠나갔던 그 작고 여린 생명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산의 주인이 되어 약속대로 강하게 살아남은 것이다. 고우는 산이와 헤어진 후 단 한 번도 녀석을 직접 찾아 나선 적이 없었다. 그것이 녀석을 살리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고우는 매달 보름이 되면 장터에서 가장 실한 닭 2마리를 사서 산 중턱에 있는 큰 바위 아래 놓아두곤 했다. 그곳은 10년 전 그들이 헤어졌던 장소와 가까운 곳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곳을 가보면 닭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때때로 산삼이나 귀한 약초 혹은 꿩 같은 산짐승이 놓여 있곤 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들만의 은밀한 대화였다. 어느 늦은 겨울,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이었다. 고우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 평소보다 깊이 산에 들어갔다. 고요한 숲속에서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만이 유일한 벗이었다. 한참을 걷던 고우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설원 위에 거대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사람의 머리통만한 크기의 발자국. 푹 파인 깊이로 보아 그 무게가 짐작조차 되지 않는 엄청난 거구의 흔적이었다. 고우는 숨을 죽이고 그 발자국 옆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발을 그 거대한 발자국 옆에 대어 보았다. 집신을 신은 자신의 발이 초라해 보일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였다. 많이 컸구나. 정말 많이 컸어. 고우는 장갑 낀 손으로 차가운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어루만졌다. 발자국의 주인은 이곳에 잠시 멈춰 서서 고우가 사는 오두막 쪽을 오랫동안 바라보다 돌아간 듯했다. 발자국의 방향이 그랬다. 녀석은 잊지 않고 있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숲의 제왕으로 군림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코 흘리게 형을 그리워하는 어린 산이가 살고 있었던 것이다. 고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어디선가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녀석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고우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지금 만나면 반가움보다 그리움이 터져나와 다시는 녀석을 보내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자신의 곁에 머무는 것이 녀석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일임을 알기에 고우는 그저 마음으로만 말을 걸었다. 부디 몸조심해라.
인간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고우는 발자국 옆에 품에서 꺼낸 주먹밥 하나를 살포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다. 등 뒤에서 푸르르 하는 짐승의 콧김 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그것이 바람 소리인지 환청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고우는 오두막에서 잠을 청하며 10년 전 그날처럼 방문을 조금 열어두었다. 찬 바람이 들어왔지만 그 바람 속에 섞여 들어온 숲의 내음이 고우를 편안하게 감싸 안았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들은 같은 달빛 아래서 같은 산의 공기를 마시며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고우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긴 겨울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침묵이 깨질 날이 머지않았음을,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고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지리산 골짜기에 불어오던 평화로운 바람은 새로 부임한 형암의 가마가 고을에 당도하던 날부터 뚝 끊기고 말았다. 새로운 형암은 탐욕스럽고 출세욕에 눈이 먼 자였다. 그는 이 척박한 산골 고을을 그저 한양으로 영전하기 위해 거쳐가는 징검다리 정도로 여겼다. 부임하자마자 그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기 시작했고 조정의 고관대작들에게 바칠 진상품을 마련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그의 귀에 솔깃한 소문이 들려왔다. 지리산 깊은 곳에 상군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가 살고 있으며 그 가죽이 천하일품이라는 이야기였다. 형암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렇지, 그 호랑이 가죽을 임금님께 바친다면 내 앞길이 훤히 열릴 것이다. 형암은 즉시 관아의 포수들과 인근 고을의 유명한 사냥꾼들을 모조리 소집했다.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산을 올랐으나 상우는 그림자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험한 산세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휩쓸려 다치거나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약이 바짝 오른 형암은 사냥꾼들을 매질하며 닥달했지만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놈은 산신령입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산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자만이 놈의 거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마을 외딴집에 사는 벙거리 나무꾼 고우를 지목했다. 어느 날 새벽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고우의 오두막을 포위했다. 여봐라, 죄인 고우를 당장 끌어내라. 관군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자고 있던 고우를 짐짝처럼 끌어냈다.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여 관아마당에 무릎 꿇려진 고우의 앞에는 붉은 관복을 입은 형암이 서슬 퍼런 눈초리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놈이 그 신령한 호랑이와 내통한다는 놈이냐. 당장 그 짐승이 있는 곳으로 길을 안내하거라. 형암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고우는 고개를 들어 형암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소인은 그저 나무나 하는 천한 백성일 뿐입니다. 짐승이 어디 사는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거짓말이었다. 고우는 산이의 숨소리만 들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형제를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고우의 거절에 형암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저놈이 감히 관의 명을 거역하다니 여봐라. 저놈이 입을 열 때까지 촌장을 끌어다 매질을 하라. 형암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7순이 넘은 촌장이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촌장의 비명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메웠고 끌려나온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 형암은 잔인하게 웃으며 고우에게 속삭였다. 네가 입을 다물면 오늘 이 마을의 늙은이들은 다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다.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꾸나. 곤장 소리가 둔탁하게 울릴 때마다 고우의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고우를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멈추시오. 고우가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그만하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고우의 목소리는 처참하게 갈라져 있었다. 형암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손짓으로 매질을 멈추게 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출발한다. 만약 허튼 수작을 부리면 이 마을은 쑥대밭이 될 줄 알아라. 풀려난 고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의 뒤에는 감시병들이 따라붙었다. 방 안에 들어온 고우는 멍하니 벽에 걸린 낡은 칼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물려준 무소의 칼. 10년 전 산이를 지키기 위해 멧돼지와 싸울 뻔했던 그 칼이었다. 고우는 맷돌을 꺼내 칼을 갈기 시작했다. 슥, 슥, 슥. 차가운 금속이 돌에 갈리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고우가 이를 가는 소리 같기도 했고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장송곡 같기도 했다. 고우의 눈빛은 이미 죽은 사람의 그것처럼 텅 비어 있었으나 그 깊은 곳에는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형제를 배신하고 살릴 것인가? 아니면 형제와 함께 죽을 것인가? 하지만 형암의 탐욕이 멈추지 않는 한 산이는 언젠가 죽을 운명이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 손으로. 고우의 손에 쥐어진 칼날이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고우는 칼을 허리춤에 차고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었다.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산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다. 저 멀리 안개에 쌓인 지리산 천왕봉이 묵묵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고우는 산 정상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다. 산아, 기다려라. 형이 간다. 이제 이 지독한 인연의 끈을 끊을 때가 되었다. 그의 발걸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웠으나 망설임은 없었다. 눈 덮인 산길 위로 길고 긴 그리고 되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산행이 시작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마치 하늘이 이 사냥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듯.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곧이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것엔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형암과 광운들은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강풍에 비명을 질렀다. 이놈아,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길을 제대로 알고 있는 개냐? 형암이 말 위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앞장서던 고우는 대답 없이 묵묵히 가장 험하고 가파른 늑대 벼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죽음의 길목이었다. 고우의 계획은 단순하고도 처절했다. 이들을 산 깊은 곳으로 유인하여 길을 잃게 만들거나 여차하면 자신이 그들과 함께 벼랑 끝으로 떨어져 동귀어진하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산이를 지키고 마을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벼랑 끝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고우는 멈춰 섰다. 뒤따르던 광운들이 웅성거렸다. 나으리,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막다른 절벽입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형암의 얼굴이 악귀처럼 일그러졌다. 이 천한 놈이 감히 관군을 사지로 몰아넣어 여봐라. 저놈을 당장 베어버려라. 병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고우를 향해 다가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크왕,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 소리가 눈보라를 찢고 터져 나왔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절벽 위쪽 바위를 향했다. 그곳에 그가 서 있었다. 온몸이 눈으로 덮여 하얗게 변한 거대한 상은
산이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은 횃불처럼 이글거렸고 그 기세는 마치 산 자체가 일어나 분노하는 듯했다. 말들이 공포에 질려 날뛰었고 병사들은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물러섰다. 고우가 절규했다. 안 돼, 도망가 산아. 도망가. 하지만 산이는 도망치지 않았다. 녀석은 단숨에 바위에서 뛰어내려 고우와 병사들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땅이 울렸다. 산이는 고우를 등 뒤로 감추고 형암과 병사들을 향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위협했다.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형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였다. 공포에 질린 형암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쏴라, 뭘 하고 있느냐. 저 짐승을 쏴 죽여라. 명령이 떨어지자 당황한 포수들과 병사들이 무차별적으로 화살을 쏘고 창을 내질렀다. 슉퍽, 날카로운 파열음이 이어졌다. 산이는 피할 수 있었다. 그 날렵한 몸놀림이라면 순식간에 숲으로 사라질 수 있었다. 하지만 녀석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피하면 등 뒤에 있는 고우가 화살을 맞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산이는 온몸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받아냈다. 굵은 화살 하나가 산이의 어깨를 뚫었고 또 다른 화살이 옆구리에 박혔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하얀 눈밭을 적셨다. 크으윽,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산이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피를 흘리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디뎌 병사들을 향해 사자후를 토해냈다. 그 기백에 눌린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귀신이다, 산신령이다.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형암마저 말에서 떨어져 눈밭을 기어 도망쳤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 시야를 완전히 가렸다. 사냥꾼들이 모두 사라진 텅 빈 벼랑 끝에는 고우와 산이. 둘만이 남았다. 산이는 그제야 버티고 있던 다리의 힘을 풀고 쿵 하며 쓰러졌다. 사나사나 고우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 녀석의 거대한 머리를 끌어안았다. 산이의 몸은 이미 고슴도치처럼 화살이 박혀 있었고 뜨거운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다. 고우는 떨리는 손으로 산이의 얼굴에 묻은 눈과 피를 닦아내며 오열했다. 왜 그랬어? 왜 안 도망갔어? 바보 같은 녀석아. 고우의 뜨거운 눈물이 산이의 차가운 털 위로 뚝뚝 떨어졌다. 산이는 힘겹게 눈을 뜨고 고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10년 전 따뜻한 숭늉을 받아먹던 그 어린 시절의 순수한 애정만이 남아있었다. 녀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혀를 내밀어 고우의 언손을 핥았다. 형아, 괜찮아, 안 다쳤어? 라고 묻는 듯한 마지막 손길이었다. 산이의 콧김이 점점 옅어졌다. 녀석은 고우의 무릎에 편안히 머리를 기댔다. 숲의 제왕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바로 형의 품이었다. 고우는 녀석을 꼭 껴안고 자장가를 부르듯 웅걸거렸다. 그래, 자라, 우리 산이. 착하다. 이제 아프지 말고 푹 자라. 산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마침내 녀석의 심장이 멈추자 맹렬하던 눈보라 소리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세상은 온통 흰색이었지만 고우가 무릎 꿇은 그 자리만은 선명한 붉은색이었다. 그것은 짐승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도 비극적인 사랑의 색깔이었다. 고우는 죽은 산이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차가운 눈밭 위에서 석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하늘에서는 무심한 눈송이만이 내려와 두 형제의 어깨를 덮어주고 있었다.
광란의 눈보라가 휩쓸고 지나간 지리산의 아침은 시리도록 투명하고 고요했다. 간밤에 처절했던 비극을 덮어주려는 듯 세상은 온통 순백의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눈부신 설원 한가운데 고우는 밤새도록 산이의 시신 곁을 지키고 앉아 있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그의 표정은 마치 세상의 모든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산이의 몸을 어루만지며 마지막 온기를 기억하려 애썼다. 이제는 보내주어야 할 시간이었다. 고우는 언 땅을 파기 시작했다. 삽도 괭이도 없이. 오직 부러진 칼날과 맨손뿐이었다. 동장군이 심수를 부린 땅은 바위처럼 단단하여 좀처럼 파지지 않았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이 터져 피가 흘러나왔지만 고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춥지 않게 해줄게. 깊이 묻어줄게. 그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 죽은 형제를 차가운 눈밭에 방치하거나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수는 없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다시 기울 때까지 고우는 밥 한 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땅을 파고 또 팠다. 마침내 깊은 구덩이가 만들어지자 고우는 힘겹게 산 위에 거대한 몸을 들어 올려 뉘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 산 위의 상처투성이 몸을 덮어주었다. 흙을 덮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으나 소리는 없었다. 그것은 가슴속으로 삼키는 피눈물이었다. 평평하게 흙을 다진 후 그는 주변의 돌들을 모아 봉분 위에 쌓아 올렸다. 짐승들이 파헤치지 못하게 하려는 배려이자 산신의 묘에 대한 이유였다. 돌무덤 옆에는 작은 소나무 묘목 하나를 심었다. 사시사철 푸르게 그 곁을 지키라는 뜻이었다. 한편 산 아래 마을과 관아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도망쳐 내려온 병사들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헛소리를 해댔다. 호랑이가 아니다, 산신령이다,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고 우리를 노려봤어. 가장 큰 화를 입은 것은 형암이었다. 산에서 도망치던 중 말에서 굴러떨어진 그는 허리를 크게 다쳐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마음의 병이었다. 그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비명을 질러댔다. 저리 가라. 저 하얀 호랑이가 나를 물어뜯으려 한다. 저 눈빛을 치워라. 형암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상운을 죽인 업보를 받은 게야. 인과응보지. 고우는 며칠 만에 마을로 내려왔다. 헬쑥해진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마치 딴 세상 사람 같았다. 그는 오두막에 남아있던 짐을 정리했다. 솥단지 하나, 낡은 이불 한 채,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연장 몇 개가 전부였다.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고우야, 몸은 괜찮으냐? 그 난리통에 살아 돌아왔으니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고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인간 세상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탐욕과 배신, 그리고 죄 없는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다. 고우는 등짐을 지고 다시 산으로 향했다. 뒤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산 위에 무덤이 있는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그는 무덤 근처에 작은 동굴에 자리를 잡았다.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했다. 그는 스스로 산 위의 묘지기가 되기를 자처한 것이다. 매일 아침 고우는 산 위의 돌무덤 앞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절을 올렸다. 산아, 잘 잤느냐? 오늘은 바람이 차구나.
그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듯 말을 건넸다. 봄이 오면 무덤게 핀 진달래꽃을 솎아주었고, 겨울이 오면 눈을 치워주었다. 고우는 사냥을 그만두고 산나물과 열매로 연명하며 산속의 짐승들과도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산이 죽고 나서야 그는 진정한 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무덤 옆에 심어놓은 소나무는 제법 굵어졌다. 고우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산이는 여전히 10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 자신의 품에 안겨 곤히 잠들던 어린 호랑이의 모습 그대로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고우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생이 끝나면 그때는 사람과 짐승의 굴레를 벗고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그때는 아무런 방해 없이 마음껏 산을 뛰어다니며 형제로 살자고. 어느 늦은 밤, 동굴 밖에서 바람소리에 섞여 크응하는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고우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것이 환청이라도 좋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산이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이 산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음을. 지리산의 깊은 밤은 그렇게 두 영혼의 보이지 않는 대화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강산이 몇 번이나 더 바뀌었는지 모를 오랜 세월이 흘렀다. 산이의 돌무덤 옆에 심어졌던 어린 소나무는 이제 어른 두 사람이 팔을 벌려야 껴안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낙낙장송이 되어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고, 엉성하게 쌓아 올렸던 돌무덤은 두터운 이끼가 덮여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바위처럼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고우가 머물던 작은 동굴 앞에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조그만 암자가 하나 세워졌고, 세상 사람들은 그곳을 호랑이의 무덤을 지키는 암자라 하여 호암후 안이라 불렀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길을 잃은 젊은 나그네가 불빛을 따라 암자를 찾아들었다. 문을 열고 나온 주인은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노인이었다. 그의 얼굴은 고목나무 껍질처럼 주름졌으나 눈빛만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투명했다. 노인은 낯선 손님을 기꺼이 맞아들여 따뜻한 차를 대접했다. 방 한구석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를 들으며 나그네는 암자 뒤편에 있는 거대한 돌무덤의 내력에 대해 물었다. 노인은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래전 이 산에 외로운 소년과 어미 잃은 호랑이가 살았지. 노인의 이야기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눈보라치던 밤의 만남부터 가슴 찢어지는 이별,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야기를 마친 노인의 눈가에는 젖은 물기가 반짝였다. 나그네는 숙연해져서 물었다. 그 소년이 바로 어르신입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빙글의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모든 것은 찰나의 꿈과 같은 것, 인연이 있으면 만나고 업이 닿으면 헤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소. 이튿날 아침, 눈은 그쳤으나 안개가 자욱했다. 나그네는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산을 내려갔다. 홀로 남겨진 노인. 고우는 툇마루에 앉아 하얗게 변한 세상을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몸이 솜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평생 그를 올가매었던 그리움과 회한의 무게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직감했다. 기다리던 때가 왔음을.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고우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암자 뒤편으로 걸어갔다. 거대한 소나무 아래 산이의 무덤이 그를 방했다. 고우는 무덤가에 앉아 거친 손으로 차가운 이끼 낀 돌들을 어루만졌다. 하늘에서 다시 눈송이가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했다. 마치 70년 전, 그날 밤처럼 세상이 고요해졌다. 그때였다. 바람결에 실려 아주 익숙하고 그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경, 그것은 위협적인 맹수의 소리가 아니었다.
배고픈 동생이 형을 부르는, 혹은 먼 길을 떠났던 벗이 마중 나온 반가운 소리였다. 고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흐릿한 노안 너머 안개 속에서 황금빛 털을 가진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서 있었다. 녀석의 옆에는 10살 무렵의 앳된 소년이 환하게 웃으며 손짓하고 있었다. 형아, 이제 가자. 많이 기다렸어. 환청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으나. 고우의 얼굴에는 생애 가장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늙고 지친 육신을 그 자리에 뉘었다. 차가운 눈밭이었지만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다. 그래, 사나, 내가 너무 늦었구나. 이제 같이 가자. 고우가 눈을 감자 숲을 울리는 장엄한 포효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그것은 슬픈 울음이 아니라 두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었음을 알리는 기쁨의 노래였다. 암자 주변으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모든 흔적을 덮어주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암자를 찾았을 때 노인은 무덤에 기대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입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 주위에는 기이하게도 아무런 발자국이 없었다. 다만 무덤계에서 시작되어 산 정상으로 이어진 나란히 찍힌 어린아이의 발자국과 작은 호랑이의 발자국만이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그 발자국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곳을 향해 깊이 머리를 숙였다. 전설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지리산 자락에는 지금도 눈이 오는 밤이면 바람소리 사이로 다정한 형제의 웃음소리와 호랑이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